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올인을 해도 모자란 시점에 참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 그 자체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의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에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친명대, 친문 혹은 친청 뭐 이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씨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겸손이 힘들어도 겸손해야 될 땐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대표 말고 사실 여기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수단으로 쓰면 정말 저는 양심 없는 짓이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게 있었었고 이미 정책 관련된 지시를 해놓았었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좀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좀 때가 됐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자신감? 것도 있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 그렇게 폭락하던 우리 증시 오늘 또 너무 급등을 해갖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를 거 뭐하러 그렇게 떨어졌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원래 시장이란 게 또 그런 거긴 하니까 여튼 오늘은 다시 회복을 좀 해서 그래도 어제 놀라셨던 분들 가슴을 좀 쓸어 내리실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그렇고요. 정치는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정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간 좀 바쁘셨었던 모양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와 또 영혼의 짝 김종혁 영혼의 짝. 이제 곧 무소속 아이고. 전 당협위원장님 되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 결정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 열흘이 되는 통지 받고서 열흘이 되는 날이니까 예, 토요일까지 요번 탈당을 주까지는? 하라면 뭐 네. 자동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위로의 말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심심하시죠? 자, 그리고 최근 이분 또 잘 가다가 또 나락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정당의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웁니까? 네. 와, 멀쩡한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도 제일 멀쩡한 휴가 다녀오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일 멀쩡. 진짜 네. 어이가 없다. 좋겠어.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 11시 타임에서는 만만치 않게. 그런가요? 예. 네. 그러나 아니 뭐, 잠깐만요. 예. 패널을 발판 삼아 잘 나가는 아니. 저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작진이라니. 네. 자, 다들 오늘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주당 지금 당 상황이 꽤나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뉴스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제 저희가 이 합당 갈등이 다시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최고위에서 이현주 최고 발언을 소개만 했었거든요. 워낙 방송 시간 직전이라 다시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살벌했더라고요. 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 2인자, 3인자들의 반란이 생각난다 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들이받았어요. 바로 옆자리. 바로 옆자리에서 들이받고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줄줄 지원 사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친청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최고위원이 또 수습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혼 저희가, 네. 회의를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린 네네네. 건데 쭉 들어보면 진짜 살벌했어요.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저건 2, 3인자의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이야. 이거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죠. 반란이야라고 규정을 했고 네. 이어서 이제 뭐 황명선 최고, 강득구 최고, 정청래 대표 되고 나서 당 시끄러운 거밖에 뭐가 있었어? 이거는 개인의 제안인 거잖아라고 하니까 그 이제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제 문정복 의원이 아니 이렇게 면전에서 대표 모욕을 주면 어떡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때 생각 안 나세요? 그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비판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원들 심판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중하세요. 그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청래 대표가 좀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당원들의 뜻을 더 듣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수습이 안 되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비판 내지는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정도의 제안이 아니고 거의 지금 싸우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 상황을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는 지금 민주당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올인을 해도 모자란 시점에 참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문제 그 자체라고 보고 또 국민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전 이게 단순히 뭐 정청래 대표의 기습적인 날치기 합당 제2로 이게 시작된 문제이기는 한데 결국 그 안에 본질은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 뭐 달리 말하면 정청래의 민주당 뭐 조국의 민주당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런 식의 노선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 가지고 당내 컨센서스를 거쳐서 제안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당원 주권주의부터 해가지고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모순점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노영희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사실 신윤기 변호사님 말도 뭐 일리는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당이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시제든 어떤 갈등이 상황에서든지 있을 이런 수밖에 종류의 없고. 갈등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갈등이 없이 이루어지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갈등의 그다음- 정도가 좀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 아니, 정도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라고 볼 아, 수도 그래요? 없어요. 그리고 원래 갈등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호사가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게 혹시 당하고 청 간의 갈등 때문에 내부 분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초창기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흔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대통령하고 당권이 막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척지거나 이렇게 될 상황 자체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민주당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뭐 1인 1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시도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좀 민감한 시기에 나온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이 5급 3특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원래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자체에서.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됐는데 갑자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를 꺼내놓고 나니까 아 만약에 합당이 되면 그분들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당직자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당연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거예요. 걸렸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사실 되게 점잖게 오히려 아, 그래요? 진행하는 거라고 보고 이거는 현명하게 당원의 뜻을 따라서 네. 그리고 무엇이 더 민주당과 이 각 당에게 더 득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을 제가 존중은 하면서도 네. 전 달리 생각하는 게 합당 제의만 가지고도 대통령님의 그 성과들 뭐 코스피 5천 내지는 뭐 기자회견도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안 자체만으로도 덮었고 예. 최근에도 사실은 뭐 뉴스 지면 이렇게 보면은 이 합당과 관련된 갈등 기사가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정치권 뉴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네. 총리님 뭐 발인까지 오면서 한 5일 동안은 또 자제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분출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문제가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수습이 되겠느냐에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분열을 지금 더 초래하는 통합을 내거는데 분열을 갖고 오는 이 합당 주제를 왜 지금 이어가야 되는지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아니 그렇게 갈등이 많고 서로 생각이 다른데
왜 굳이 그러면 꼭 합쳐야 되냐라는 그 당위론에 대해서 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조국혁신당이 지민 비조를 통해 가지고 따로 또가치로 본인들의 색깔도 유지하면서 나름의 연대를 잘 해왔는데 왜 그 체제를 무리해서 흩뜨느냐. 근데 여기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많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추측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와의 연대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좀 더 장악을 하는데 힘을 모으고 차제에는 조국 대표는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지금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대선을 위한 하나의 전초 그런 과정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지금 따라 붙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는 맞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는 이슈가 가장 컸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모습이 사실 제일 컸고 장도영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그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거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맨날 국민의힘 얘기만 하냐, 국민의힘만 문제이냐 막 이러다가 이제 이거 한 건 가지고 잘 됐다. 그럼 양비론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같이 대비시켜 놓고 싶은 게 저는 언론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표정이 지금 되게 안 좋으신데 약간 삐져가지고 이러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좋으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합당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선제적인 주제였던 거 마찬가지여서 저는 그걸 대비되는 상황에서 이게 좀 더 크게 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당을 하고요. 하면 확실히 더 좋은 거는 아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썩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합당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꼭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 완벽하게 좀 더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은 합당을 계기로 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고 그건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그 민주당 내 고질적으로 그 존재해 왔던 친명대, 친문 혹은 친청 뭐 이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하도 엉망진창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단합된 모습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 절대로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워낙 엉망이니까 뭐 우리가 대놓고 싸운다 한들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느긋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최고위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정청래 저 대표 쳐다보는 눈빛 보세요. 그게 같은 당에 있는 분들끼리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이례적이잖아요. 아니 집권한 지 얼마 됐어? 1년도 안 됐어. 그리고 지지도도 엄청 높아. 네.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니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잘 나가고 국민의힘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걸 갖고서 이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 라는 서운함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동시에 내가 약점이 좀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재판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됐으니까 그런 내 약점을 너희들이 갖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서운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많이 추정하신 것 같긴 한데. 제 추정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이 굉장히 왕조 시대적이에요. 무슨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정청래의 민주당이냐 아니 당보다 더 큰 그 개인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청래일 수도 있지만 그 한 개개인이 민주당 전체 아니에요. 그 민주당은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뭐 조국 같은 당도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무슨 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동, 뭐 2인자의 3인자의 반란이라는 동, 이거 무슨 뭐 왕조시대 사극도 아니고 네. 뭐 그런 식의 비민주적인 발언이 난무하는 것도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우선 그 이현주 의원의 이제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이현주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인 것 같고요. 태양이 두 개가 없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오히려 김건희 씨는 다큐 보니까 태양이 두 개다 니네 그거 모르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뭘 따라갈 게 없어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적인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갖고 섭섭해하지 전혀 않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뭐 당권하고 이거 뭐 대권하고 그 대통령 청와대권하고 뭐 이거 싸우고 이럴 타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성향상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 삼아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신윤기 변호사도 말했지만 뭐 코스피 5천 올라가고 이게 되게 잘 나갈 때 하필 이렇게 찬물을 끼웠냐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5천 올라가고 오늘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덮어질래 덮어질 수 없는 지금 현재 되게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하나만 더 첨언하면 네. 사실 뭐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람을 더 앞세운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게 그럼요. 뭐 장동혁의 국민의힘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징하는 국익과 실용과 통합 이거를 같이. 6글자를 말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 편하게 하는 것이고 예. 정청래 또 정청래 대표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색깔 있죠. 뭐 정청래 대표도 뭐 세게 이렇게 뭐 지르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조국 대표 쪽하고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좀 결이 맞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몸담았던 분들이 지금도 많은 쪽에서 합당의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비주류가 성공하는 것을 내부에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또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하다가 지자체로서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류 안에 있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네. 아니 어지간하면 도와줄 법도 한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고 대통령께서도 아니 국회가 입법을 20%밖에 안 했다라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서운함을 토로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네.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실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대통령의 성공을 진정으로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네.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근데 주류냐 비주류냐는 네. 항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정이 있다는 이재명 거죠. 대통령이 초창기 때 조금 비주류였을 가능성이 네.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까지 됐고 지금 정권이 이렇게 장악했고 지난번에 그 대표일 때도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미 주류는 되고도 남아 있었었죠. 근데 비주류가 성공하는 거를 민주당이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건 너무 이제 오버하는 표현인 것이고 실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처음보다 지금 많이 톤이 다운이 됐고 많이 내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언론이 사실 네. 이런 거 불거지면 싸움을 붙이죠. 붙일 네. 때도 그런 경향도 좀 있죠. 있는데 지금은 이 빅스피커들이 너무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것만 그냥 보여주기에도 사실 좀 벅찬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어쨌든 진보 진영이 굉장히 빅 스피커잖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그 이제 김어준 씨의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조국 대표가 대통령 돼서 나라 책임질 자세 갖고 있으면 민주당이랑 합쳐야지.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걸? 이라고 하면서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 좀 대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 들어볼게요. 네.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자기가 찬성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어요?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것. 아니 근데 전에는 절차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민주주의에서 특히나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비상계엄 해제할 때 보면 절차가 중요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반대해서 시간 끈 게 아니고 절차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더라도 절차를 다 마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라 아마 유시민 작가께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과거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도 절차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이 많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꼭 유시민 작가의 제가 뭐 권위를 기대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결과의 공정과 결과의 정당성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정과 절차까지도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그게 당원 주권이 지향하는 방향성 아닌가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절차 시비만 걸고 왜 내용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에 대해서 명분과 실익이 있냐? 수 없는 얘기들이 나왔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선거의 혼란도 그렇죠. 초래할 수 뭐 있고. 중도 확장성 면에서 네. 오히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에 불이익하다. 그리고 지지율도 22배나 더 큰 민주당이 왜 먼저 제안을 하느냐. 그리고 조국당에서는 DNA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DNA를 녹이자고 하고 있는데 유지하자는 사람과 녹여내자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명분도 안 맞는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마치 내용이 없는 것처럼 전제를 깔고 절차 시비를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전 상당한 왜곡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도 조국 합당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반박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절차 시비를 거는 거는 너무 좀 자잘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민주주의의 기본과도 상당히 어긋나는 발언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의 주장과도 하여튼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문으로 대표된 혹은 뭐 586이라고 뭐 라벨링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과 이른바 친명,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그 세력들 간의 갈등 아니냐고 이제 보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자꾸 아니 이걸 연출되는 것 없다고 같아요.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네.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앞에 놓고 반명입니까? 이거 농담이라고 그랬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농담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대통령 건드리지 마세요.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라고까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징계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조국 이분들이 한편으로 서 있는 거고 그 반대편에 이재명 대통령과 뭐 지금 얘기하는 친명 최고위원들 네.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대놓고 권력 다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등장했던 게 그 미략설 텔레그램이었잖아요. 지금 이 합당 시도는 뭐 미략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당명 교체 안 된다, 뭐 한다, 이제 그런 이제 텔레그램 이제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내진 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 김민석 총리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대놓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미략설 보냈다는 그 텔레그램 보냈다는 국무위원 나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도 합당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힙니다. 사실 총리가 당적이 있고 뭐 민주당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당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직접 언급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는데 어제는 김민석 총리가 대놓고 입장을 얘기를 해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통합을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도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합당으로 인한 갈등,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이제 총리까지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합당 찬성론자들이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의 마치 당무 개입을 장려하는 듯한 네. 발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명분도 실리도 절차도 위반되는 사항을 밀어붙이니까 지금도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절차는 밟겠다는 약간 모순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으로 왜 자꾸 하냐라는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해 가능한 설명을 했다면은 아마 이런 대권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추측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김어준 씨 방송에서 조국 대표가 사면을 당하고 처음 나온 방송이 아마 작년 8월일 텐데 그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도 김어준 진행자가 대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취임한 지 1,800만 표로 방금 뜨끈뜨끈하게 당선돼서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조국 대표한테 대권 출마를 묻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최근에도 어제 그 유시민 작가도 조국 대표의 뭐 본류 지류 얘기하면서 대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비주류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방해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류들이 비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 아니냐. 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어준 씨가 조국 씨를 띄우고 그다음에 김민석 정청래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민석 씨를 망신 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총리가 저는 여론조사? 서울시장 안 나갑니다. 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건 내 판단인데 당신이 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네. 대한민국에서 어떤 언론도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여기는 언론에 있어봐서 알아요. 네.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대놓고 내가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는구나. 그 국무총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이쪽 분들은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대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되게 나는 그 김어준 씨가 그렇게 말한 거 되게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리는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이고 네. 그분 현직인데. 게다가 현직이고 그분이 자기 이름 자꾸 언급해가지고 그런 여론조사 쓰지 말아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원래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매우 건방진 태도고 부적절하고 옳지 않죠.
근데 그 그런 발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아마 김인석 총리가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제가 아침에 사실은 그 방송 갔을 때 같이 만났어요. 김 총리도 원래 그 전에도 좀 자주 나왔었던 분이어서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의 꽃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약간 농담인가 내지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오해들이 조금 이제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오해이고 잘못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꽃에서 더 이상 이제 총리를 언급하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존중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 아니 근데 생각이 들어요.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뭐 어떤 기사에는 100번 얘기도 나오고 강력 항의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절실하게 빼달라고 수차례 거듭 요청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도 안 빼주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열어서 뭐 확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저는 김어준 씨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의도가 뭔지는 많은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아무리 겸손이 힘들어도 겸손해야 될 땐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3등, 4등 나오잖아요. 여기 그 여권 주자 중에서 뭐 정원호 씨라든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김민석 총리로서는 상당한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야. 나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나간다고 해서 상등된 몰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야 거기 말이야 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3등, 4등 나가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그래 웃기는 얘기지.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저 사람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가 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네. 다시 합당으로 돌아와서 저의 근본적인 질문은 저 휴가 중에 사실 이 합당 제안 기사를 보고 왜 이 시점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류가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래 합당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어쨌든 정치라는 게 대의도 있지만 다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합당했을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득을 보는 사람은? 일단은 명백하게 조국 대표 대표겠죠. 개인이죠. 탈출구가 없는데 네. 2% 정당이 네. 뉴스 지면을 다 지금 덮고 있고 합당이 되면 뭐 지금 부채 얘기는 뭐 반박을 하니까 제가 빼더라도 네, 부채는 뭐 빵원이다. 아니, 당직자부터가 인수가 되니까 민주당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공천받으면 당선권으로 가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 안에서는요. 호남에서 일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제외하면 당선이 불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하는 이런 구조, 조국 대표가 압도적인 정치적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죠. 그게 그 말은 맞죠. 왜냐면 팩트죠, 이거는. 조국 대표 말고 사실 여기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조국 그런 대표- 리스크를 네. 왜 정청래 대표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라는 건데 설명이 정청래 안 대표 되지.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 나온 배경에 하나 이야기가 정청래 대표 그럼 연임이 해야 되니까 연임에 혹시 조국 그 혁신당의 당원들도 꽤 숫자가 되니까 그 표를 받아서 또 조국 대표 대권을 밀어주는 이런 그림을 혹시 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국 대표 대권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김어준 씨가 먼저 방송에서 그걸 띄웠기 때문에 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더 안 하는 것이 조국 대표도 맞지 않나. 저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혹시 좀 나오나요? 민주당 뭐, 의원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합당 지금 다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민초. 40명이가 이제 모였을 때에도 네. 실질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90% 이상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 절차를 무시한 발언이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큰 차이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합당 사안도 만약에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뭐 어쨌든 전당원 상대로 투표를 붙이면 그래도 이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전당원 투표도 마찬가지인 게 대통령도 헌법 72조에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투표 부의권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고 실질적인 절차는 국민투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꾸 전당원 투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밟고 무조건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본인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도 지금 설득을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무리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합당 관련된 이야기들 여론 뉴스 같이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도 시끄러웠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기자회견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무려 한 4시간 가까이 했어요. 화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각 세력이 또 이제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원총회니까 의원들만 와야 되는데 이른바 당권파로 불리는 원외, 그러니까 배지가 아닌 김민수 최고위원 오고 조광환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친한계 이제 정성국 의원이 의원도 아닌데 왜 참석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뭐 조광환 의원이 야 임마 나와. 야 인마 나와. 임마 나왔습니다. 나왔다 왜? 나왔다 왜? 네, 시작부터 뭐 삿대질과 고성이 아. 오가는 분위기였고 어쨌든 이 의총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안 이것이 뭐 제명 가지고 난리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네.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문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야. 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만약에 수사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야 인마 나왔다 왜? 이거는 이제 한 새벽 한 2-3시쯤 포장마차 앞에서 아, 현피. 현피 뛸 때 하는 얘기 같은데. 와. 위험한 단계까지 네. 뻔했어요 진짜. 아,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원외 인사와 원내 인사가 지금 서로 부딪힌 거긴 한데 네. 야 임마 나왔다 왜 이거는 완전히 초등학교 때 우리 나왔다 애들끼리 싸우는 왜. 그런 그리고 거 그다음에 또 아닌가요?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재신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동혁 이제 대표? 그렇게 하면서 네. 한동훈 대표 제명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네. 친한계 혹은 이제 뭐 당내 뭐 나름의 혁신파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묻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라고 하니까 네. 그 당권파인 이미자 최고위원이 그래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재신임 묻자 대신에 그 결과에 대해서 100% 양쪽 다 수용한다는 걸 전제로 묻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나에 대한 재신임 물어? 난 내가 이길 거라는 자신이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재신임 되면 너네 이제 한마디도 하지만 하지 마, 이런 거죠. 예. 근데 재신임은 양쪽 다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재신임 하자고 그러면 네. 이미자 의원 등등이 이제 야 니네 그러면 다 받아들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양쪽 다 아이고 괜히 말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이 아니면 들어요. 어쩌면 그 재신임이 안 나오더라도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거지. 장동혁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니까. 그건 이미자 의원의 개인적인 이득인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이게 임자회는요 네. 대구 경북 그 도지사 나가려고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상 말아 올리는 거예요. 네. 항상 말아 올리는. 이철우 지사가 이미자 의원의 선생님이었다는 게 맞아요? 아니 그건 잘 중학교 모르겠는데 때 이철우 의원이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이철우 지금 지사가 그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 투명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못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자 의원이 최근에 갑자기 행보가 막 발언을 세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충성 경쟁 좀 해야지. 장동혁으로 나오는 건 그런 이유다. 공천 그리고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전당원 뭐 이렇게 투표하자는 건 김용태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예.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야 지금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엉뚱한 딴소리를 하고 앉았냐. 너는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대안과 미래는 좀 제정신이냐. 뭐 그렇게 이렇게 또 욕을 먹었어요? 네,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아유, 김용태. 어저께 한 4시간 동안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네. 친한계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조광한 씨와 그 김문수. 정성국 의원 네, 정성국 사이에서의 의원. 네. 그런 어떤 갈등만 부각되고 있지만 근데 저는 정작 어저께 엄청 놀란 건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따져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1년 전에는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당신이 당대표가 낸 다음에 전당대표를 제명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해봐라. 말이 되냐라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단계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계를 가지고서 방송에 나가서 패널들이 그게 마치 지령받아서 무슨 간첩이 수행하듯이 그걸로 여론을 조성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여론을 조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장애를 만든 거다. 그게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의 내용을 근거로 패널들이 TV 나가서 이렇게 여론 조성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예, 그리고 김정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원 가만 계세요.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저는 그때 최고위원이었지만 저도 당 게시판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본 적도 없거든요. 뭐 하려고 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수천 건 중에서 어떤 사람 걸 봐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올라간 내용들은 대부분 신문 사설 칼럼인데 아니 우리가 맨날 기사 보는 사람들이 뭐 볼 게 없어 단계 거를 보고서 어디 패널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패널 중에서 국민의힘 단계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여론을 조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됐다? 윤석열의 포고력만큼이나 헛소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대표가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만약에 그 경찰 수사에 해서 경찰 수사가 그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어요. 그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단계라는 건 결국은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당원 게시판 내용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장도혁 대표가 하더라고요. 최근에 맞아요.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한 얘기는 극우 사이트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에 그게 처음에는 내용이 무슨 뭐 누가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이 욕설을 했다는데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걸로 지령 내리듯이 그걸 보고서 패널들이 가서 영향을 미쳤다. 저도 패널이었는데 저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누가 그걸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팩트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약 틀렸으면 교정을 해주십시오.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요. 저도 당원 게시판 안 보고 김종혁 위원님도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원 게시판을 인용해서 쓴 기사들은 제가 많이 본 기억이 나요. 이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서 당원 게시판에 이렇다더라라는 여론을 갖다가 기사로 넣는 건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만약에 보도가 되면 또 인용 보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하고 또 평론의 주제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의 유통, 재확산을 한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 만약에 이런 게시판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혀 제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확실히 보도가 된 건 제가 기억이 나요. 심지어 당원 게시판에서도 윤석열에 있더라. 대한 비판이 많더라라고 라고 이런 해서 것들. 이제 모 언론사 제가 모 언론사를 여기서 직접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뭐 소위 말한 띄우기 보도를 했던 건 사실로 좀 보여서 지읒자로 들어가는. 아니 그래서 그런 거는 의심인데 네. 결국에는 그런 식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증거를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한번 그 하셔야지. 기사 한번 다음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네. 많이 인용한 되는 건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때 있습니다. 당시에 예를 들면 한 3천 건씩 하루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살모사, 뭐 온갖 욕설을 그게 거의 대부분이었고 고배가 게시판에? 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거는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좀 잘못된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잘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는 건 양쪽 다 있는 거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얘기들이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이고 네.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인신모독과 공격, 사람을 뱀에 비유하고 모에 비유하고 모에 비유하면서 했던 아니, 그건 잘못된 수많은 거죠.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그 제가 보기에는 아니 논리적으로 근데 제 앞뒤가 안 맞는 문제의식은 여론에서 확산시키는 배경으로 당원 게시판을 만약에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그렇죠. 될 없는 소질이 얘기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 하지 변호사는 않을 그렇게 것이다. 욕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한동훈 대표 제명 뒤집힐 가능성 있는지 그다음에 없죠. 없죠. 네. 장동혁 대표 제시님 이거 물어요? 투표 갈 안 가능성이 먹겠지, 있어요? 안 먹겠죠. 모르겠는데 네.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재신임? 지금 보세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주호영과 윤한홍으로부터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몸빵으로 피해 나갔어요. 몸빵. 그다음에 단식. 한동훈 단식. 제명을 해서 이것이 막그 온갖 언론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다음날 단식 들어갔어요. 전부 다 몸빵이. 단식으로 해서 또 피해 나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충나겠네, 충나겠어. 그러니까 힘들겠어. 또 공격이 다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단식도 끝났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났어요. 삭발.
그 별로 의미 삼보 없어. 일배 같은 삭발 다음에 단식이니까 고공농성. 그건 그치. 강도가 더 세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의미가 없고 했으니까. 그럼 더 센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경찰 게 조사? 김용태 의원이 또 거기다 이렇게 물꼬를 하나 터줬으니까 야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하자. 전당원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미자 의원이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30만 명이나 더 추가로 들어왔다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다음에. 아니 근데 그거는 지방선거 때문에 다 각자가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있는 거예요? 경선에 대비해서 자기 사람들을 불러야지 경선 투표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콘서트 해요? 하시겠지. 아니 이번 8일 날은 네. 토크 콘서트를 할 하고, 거고 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네. 지방 민생 경청 로드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선거에 그렇게 가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아니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제명이 됐으니까 무소속 출마는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도 듣고 민심 탐방? 민심 탐방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제가 보기에 지방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일단은 지금이야 눈치를 보면서 꼼짝 못하지만 일단 자기가 다 공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세 오겠다는데도 오지 마세요. 도망 다녔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당선이 최우선인데 장동혁 대표가 와서 유세해 주는 거 좋아할까요? 제가 보면 만약에 장동혁과 한동훈 둘 중에서 누구한테 우리 지역에 와서 유세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차피 우리 국민의힘 지지표는 그냥 받는 거고 적어도 중도라든가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온건 보수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소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유세 같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은 뭐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은 아, 벌써부터 무슨 뭐 6개월 알았습니다. 뒤에 뭘 이걸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김종혁 최고는 출마하라고 조언하세요? 한동훈 대표한테? 그 상황 봐서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요거 쭉 짧게 봤고요. 전하기만 할게요. 뭐죠? 그 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이제 국민의힘이랑 뭐 부동산 정책 간담회하러 국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는 이제 국회 와서 지방선거 때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장동혁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퇴하라는 요구 나도 입장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 짧게 이것도 전환길 오늘 지금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11시 네. 비행기 타고 11시에 도착한다 그랬거든요. 비행기 내리면서부터 바로 라이브 할 거라고 하는데 전환길 뉴스 가지 마시고 계속 장르만 여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환길 방송 갈 사람이 여기 안 계시. 궁금해가지고 다시 쉽지 않다, 볼까 봐. 이게.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 전환길이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다 돌면서 이거 막 판넬 들고 됐어요. 했었잖아요. 너무 근데 이제 네. 경찰 조사 받으러 162일 만에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네. 부동산 거의 지금 전쟁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회 줄 때 파십시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주택자와의 전면전 선포하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자꾸 정책 이상하게 호도해가지고 비판하지만 망국적 투기 옹호하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SNS로 특히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호텔 경제학 이어서 호통 경제학 하시는 거예요?라고 또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네, 국민 상대로 호통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아마 보유세 카드를 분명히 이제 꺼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마땅한 공급 대책은 지난번에 물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치는 않을 거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또 트위터나 예전 트위터 지금 X에다가 이제 계속 글을 올리는데 요거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 부동산 네. 문제가 상당히 지금 절박한데 네. 이 공급이라는 게 새로 짓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도 있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도록 하는 것도 공급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망국적 현상을 극복하자.
라는 제안이 왜 호통이고 국민을 협박한다라고 국민의힘 귀에는 들리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수단으로 쓰면 정말 저는 양심 없는 짓이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지혜를 맞대서 이 망국적 현상 미친 집값을 잡는 데 힘을 쏟아도 정말 버거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2개, 3개씩 저렇게 채우고 다리를 걸고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께서 언급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거를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랑 그 설전을 하는 모습은 너무 좋지가 않고 저걸 정청래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그걸 맞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반박을 해야지 저걸 대통령께서 지금 바쁘신 상황에 저것까지 다 하기에는 전 매우 버거운 상황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직접 소통하면서 그 본인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이 부동산 집과 관련해서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도 좀 사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이제 시그널을 주어서 혼란을 조금 미리 좀 막아보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이제 당 대표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당 대표가 하는 건 또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직접 나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당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막 홍보한다거나 나서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 잘 안 나오고 있죠 메시지. 예. 그게 이제 선거 때문에 좀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건지. 그럴 수도 아니,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건 저도 찬성하는데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위한 비판, 말장난으로 뭐 호통 경제학이다. 저건 아마 선거 때 있었던 호텔 경제학. 그거는 사실은 수요를 통해 가지고도 사실은 수요가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늘려서 경제도 좀 이렇게 마중물로 쓰자. 이걸 가지고 지금 호텔 경제학으로 조롱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에 라인 따가지고 호통 경제학 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맞상대를 해주는 게 맞다. 그 말이 그 말씀 맞고요. 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달라가지고 진짜 한다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 번 말하면 진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이 사실은 토어자 때문에 사실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어제 걸리게 되면은 실제 전세는 안 되고 네. 실제 그 비싼 돈을 정말 직접 들고 있는 사람 아니면 대출도 안 되니까 그 매물이 잘 나와봤자 안 되고 매매가 되지도 않으니까 안 됐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라고 하고 5월달에 이거 더 이상 유예 안 한다고 하니까 강남에 그 집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 금매물들이? 그 잠깐 사이에도.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의지도 정확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정확히 읽으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야당 봅니다. 입장에서 비판하자면 뭐 한다면 한다는 사람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 SNS로 정치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흔히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린랜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한국의 관세에 대한 것도 자기가 막 트위터에서 띄어 올려갖고 전 세계를 막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즉흥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 집값에 대한 것은 집값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부동산 망국이니까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참전을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나는 임기가 내년 끝나는 대통령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 내 임기 내내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어떤 경고 사인을 분명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네. 분명하고 근데 그게 과연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이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 먼저 막 이렇게 던져놓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구체적인 게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답답한 건 아닌가? 왜냐면 전보다 더 SNS를 좀 더 활발하게 늘어나고. 활용을 그게 하시는 두 것 가지로 같아서. 보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답답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자신감이 있다. 내가 이제 자신감이다. 코스피 5천 같은 거 이제 올리는 걸 보니까 이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급한 불을 지금 많이 꺼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번이 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게 있었었고 내가 A라고 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잠재적으로 나머지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 관련된 지시를 해놓았었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좀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좀 때가 됐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도 자신감, 있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함. 예, 예. 아니 그리고 SNS를 잘 활용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 순기능을 늘리는 쪽으로 하는 건 좋고 부동산 정책은 늘 비판받았던 게 사후적인 대책이라 실효성이 그렇죠.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선제적인 얘기도 좀 하셨는데 오히려 전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게 여기도 드러나요. 결국에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지금 가겠다. 그래서 네. 이제 세금 정책도 최후 수단으로는 만지작거리는 것도 사실은 공정조세와 관련된 공정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만 그동안은 두더지 때려잡듯이 때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와가지고 못 잡고 늘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 말이 나온 건데 네. 아니,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체 기회 그리고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머니 무브를 지금 길을 열어놓고서 이 부동산 정책을 쪼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설계 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단계적이고 꼼꼼하게 실용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어서 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 네. 되게 잘 됐고요.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 게 이혜훈 씨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하, 이혜훈 후보자가 아하. 그때 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게 참? 지금 수사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사받고 있나? 엄청나게 이 차액을 이득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단호하게 빨리 이 사람에 대한 지명 철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이혜훈 씨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컸죠, 이 생각 예.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아파트 하나에 무슨 90억 100억이 말이 되는 소리야. 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어. 이게 사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아파트 어떻게 되는지는 진짜 좀 누가 저 지금 수사 언론에서도 중이고. 예, 네. 언론에서 뒤에 좀 추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한 53명 중에 20명이 이번에 이제 뭐 부동산 증세 대상이다. 이제 분석 기사도 다주택, 나왔었잖아요. 뭐 다주택자도 한 여러 명인가 있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다주택 참모들도 집 팔라는 의미다. 이렇게 또 입장이 있었고 저희 장르만에서 내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또 한번 불꽃 튀는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항소했는데 목걸이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네. 반성도 하고 샤넬백은 받고 다 했는데 그래프 안 받았어. 요거 고려해줘야지라고 하면서 네.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아, 이것도 많다. 항소했습니다. 1년 8개월도 길다. 그리고 안에 영치금 보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또 전했다고. 네, 요거는 제가 네.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김건희의 이제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이제 SNS에 쓴 글인데. 김건희가 영치금과 함께 제가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닐까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 기록을, 그림, 사진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을 삼고 있다. 아이고야.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있다. 라고 네. 했습니다. 그 공식에 적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 남편은 많이 들어왔는데 나는 왜 조금 들어왔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더 보내달라는 네. 소리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남편 6억인가 6억 들어왔대잖아요. 받았죠. 네. 근데 나는 영치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진짜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 있대요? 정확하진 아. 않은데. 근데 이거 있대요. 많이 보내도 안에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어서 400만 원이요? 4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근데 제- 뭘 쓰겠어 솔직히 거기서 사 소세지 먹어봤자. 뭐 소세지. 그건 그러니까 뭐 의미는 400을 쓰는 없는데. 게 아니고 400 이상이 거주자에 있을 수 없어요. 있고 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뭐 한 주에 뭐 얼마래더라? 막 제한이 걸려 있는. 예, 몇만 원 안 몇만 주는 것 원밖에 안 같더라고요. 줄 거예요. 네. 근데 어차피 특검이 이제 항소를 한 거였지만 김건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게 재판부가 보기에 예?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니죠. 도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야 이렇게 받았는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이렇게 증거가 직접적으로 안 나왔다고 갖고 네가 이러는구나. 게다가 지금 지난번에 그 우인성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 뭐였냐면 샤넬백 2개 중에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한 거 하나 인정했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는 전성배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전성배가 배달 사고 냈을 거라는 식으로 니네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너하고의 관계라든가 윤영우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번호 알면서 너랑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전성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어. 이건 유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전성배가 배달 사고 낸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이러면서 사실 항소를 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지금 재판부를 사실은 뒤통수를 때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인성 부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별로 좋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희대의 판결이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죄라는 아하. 그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우인성 판사의 기준
기준에 따르면요 최순실은 재심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공천농단을 더 장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저는 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에 뭐 김건희 씨의 항소 억울할 때 항소하는 건데 지금 1년 8개월도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2심에서는 그 1심 판결문 다 저는 1페이지부터 다 다시 고쳤어야 써야 된다고 돼, 다시 봅니다. 써야 다시 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강선우 씨하고 김경 씨하고는 무슨 계약서 쓰고서 돈 주고 그러니까 뇌물 그건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뇌물 줬다가 받아야 말도 돼 안 이제 되는. 앞으로. 돌려줬는데 네. 그 판결은 그 진짜 말 희대의 나- 판결이야. 네, 말씀 시대의 나- 최악의 판결. 진짜 말씀 판결. 나왔으니까 강선우 의원 네. 지금 아직도 의원이죠. 아직 의원이고요. 강선우 의원 아직도 지금 소환됐죠? 네, 아직도 이 여기 잘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네. 전 그게 의아해요. 하여튼 오늘 경찰에 2차 출석을 했거든요.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네. 네, 무슨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네. 솔직하게 근데 저는 이 얘기하는 게 공천원금 좋을 것 수사 같은데.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거 경찰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공범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구속된 사람이 없으면 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중한 범죄,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 그리고 입맞추기 가능성이 높은 이 증거인멸의 우려 속에서도 왜 영장을 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대로 수사 속도가 너무 더뎌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사자들이 다 확인했으면은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전 이렇게 가면은 수사 의지에 대해서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경찰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돈 돌려준 거 관련해서 1억 돌려준 부분이 저는 사실 안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돈은 돌려줬는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1억 3천 정도를 다시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돌려주고 다시. 김경에게 네. 돌려줬는데 김경이 이제는 김경 이름이 아닌 관련자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따로따로 이제 해가지고 고액 후원으로 네, 그랬던 얘기도 합계 있더라고요. 금액이 1억 3천이면 넘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되게 방식이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돌려준 건 또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한번 나오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는 할 생각이 별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경찰이 진짜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찰을 향해서 크게 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큰 거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우리 좀 블루투스로 크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저 신혜영 기자가 아주 알차게 쓰고 있는 스피커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펜버 스피커. 네. 이게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음악과 함께 늘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스피커의 성능을 중요시하는데 핸드폰으로 들으면 아무래도 음질이 좀 덜 나오잖아요. 여기 딱 주로 그런 음악 많이 들어요? 네, 최애 뮤직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대기만 해도 제 말이 안 들릴 지경이죠. 크기 크다 소리가. 네. 그 음량 조절이 가능해요? 음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게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니, 지금 한번 제가 제일 시위할 때 크게 그거 해놓고 시위할 때. 네. 아니 근데 이게 뉴퍼마켓에서 파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네. 뉴퍼마켓 상품을 여러 개 봤는데 네. 다 물건들이 다 좋고 괜찮아요? 네, 신뢰롭더라고요. 네. 저 이거 집에서 직접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이렇게 올려놔도 자동으로 다이렉트 페어링 스피커 기능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블루투스 키면 자동으로 띠리 연결돼가지고 음악이 아주 잘 나오고 네. 이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이 이쁘죠, 네, 디자인이. 이게 시계로 이렇게 둬도 네. 이게 핸드폰 거치대로도 거치대로도 쓸 수 있고 네. 충전기 꽂아도 밑에가 뚫려 있어서 별로 이렇게 지장 없이 쓸 수 아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선 충전돼요. 아 맞아요. 이렇게 언제든 되면 그냥 무선 충전도 충전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네. 충분히 사용 못 하시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펜버 블루투스 스피커 요거 39,900원에 네,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캠핑 다니신 분들 이런 거 아주 캠핑 때 좋겠다. 네,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음악 하나 누굽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가수 좋아하시는 가수 재즈나 뭐 이런 거 하나 틀어 놓으시고 캠핑 한번 쫙 차 뒤에서 즐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색깔은 요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색깔이요? 파란색이랑? 무슨 색 필요하신데 뭐 만들어 드릴게요. 핑크색 이런 거. 핑크색으로 하나 갖고
핑크네 못 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블루투스 스피커 펜버 스피커로 이번에 한번 장만하시면 좋겠고요. 세 분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아쉬운 말씀, 이건 말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네. 저는 뭐 한 30초만 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정당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아하. 저희 정당 바로 세우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예, 바로 세워야 됩니다. 광고비 내고 들어오십시오. 예. 정당이 많이 좀 망가졌다.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노영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세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설전 이어갑니다.